우리나라는 호수의 고장입니다. 기호, 호서, 호남, 이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볼 때 오른쪽 절반이 호수의 고장인데 그 호수가 어디에 있는 호수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죠. 오래전부터 품어온 의문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을 나눌 만한 큰 호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 그 말이 생긴 지 500년이나 되었을까? 바로 거기에 우리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유전자로서 소중화주의, 중국 대륙 중심의 문명사관, 이런 것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인데, 요사이 그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별로 이전 책에 비해서 독자들의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이거 방송 나가고 여기저기서 워낙 그 미리 환상의 나라에서 많이 내용을 밝히셔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짧게 요약해서 동영상으로 분과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찾으셔가지고 하신 걸 보시면 여러분 읽으시면 정말 뭐 그 아주 글도 읽기 쉽게 쓰셔가지고요 그림도 선명하고 그래서 보시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렇게 부담되는 책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속에 요새 이제 중국몽 추구하신다는 대통령이 계시니까 이 뿌리가 어딘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역사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중심적인 테마를 계속 추구해 오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행복해져야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또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가와 개인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그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적 자극의 저는 자극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그런 인식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학문을 하시면서 또는 이런 책을 쓰시면서 점점 생각이 분명해지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국 가서 이제 우리하고 너무 다른 자유주의 사상을 보고 회사에서 일본하고 합작해서를 다녔기 때문에 일본에 아주 자주 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문화에 달리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눈을 떠서 그것도 제가 이제 30대 중반 그때서야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이 들고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 불평을 해도 미국에 대한 사랑을 갖고 미국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밝은 얼굴로 살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그때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인식이 지도자들이나 국민 전체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쓰시는 책의 대부분은 아마 그런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 국가와 개인 간의 설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까 추천해 주신 고전도 다 그런 생각의 지력을 키우는 바탕이고 또 이제 저는 뭐 저도 교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요새 크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우리 경제 문제를 페이스북에 불리면 그냥 그 제 이야기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냥 미국 경제학자 논문들을 마구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지 않고 관계도 없는 논문을 던지면서 마치 그 어떤 경제 원리가 한국의 특수한 사정과 무관하게 쉽게 이식이 되고 수정이 되고 그런 것처럼 이런 건데 이 한국 우리 지식 사회가
한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공부하고 천착해서 평생을 읽어서 어떤 중심 있는 이야기를 써간 사람들이 거의 없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학자로서 훨씬 폴리페서가 될 수도 있고 엘리트 줄이었고 정치 쪽에 네트워크도 좋으셨던 그 민주화 세대의 교수님이 이렇게 학문의 길을 계속 가신 면에서, 그런 면에서 아주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책도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거짓, 아까 거짓의 국민, 거짓의 역사 그거를 폭로하는 책이니까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치가도 있고 역사학자도 있고 뭐 언론인도 있고 한데, 이거 하나의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화 현상입니다. 문화 현상이고, 아주 자각적인 어떤 엘리트 계층들의 어떤 그 집단적인 노력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한두 개인을 짚기는 좀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조선왕조가 망할 때 어병을 일으켰었는데, 어병 진영 내에서 판상의 분수를 어겼다고 해서 목을 친 유인석 그 어병 대장, 이분이 나라가 망하자 우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해서 중국의 신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만세를 부르고 소문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한족이 중원 대륙을 차지했으니까 소중화인 우리나라의 독립도 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좀 기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손문이 황제정을 복구하지 않고 공화정을 실시하니까 너무나 절망해서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에게 1급의 건국훈장을 수여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나라가 송시엘이라고 만덕묘를 세운 조선왕조의 송자, 그분의 후손들이 나라가 망하자 존화계라는 계를 조직해가지고 만덕묘에 대한 제사를 중국 황제에 대한 제사를 이어갔는데, 그 존화계를 만든 사람에게도 그 애국장이 수여된 것이 1962년 군사정부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인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 그냥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지적을 하죠. 역사학자로서 이런 걸 지적을 할 때 굉장히 역사 현상이라는 게 얼마나 모순에 가득 찬 것인가, 복합적인가, 우연적인가, 불확정적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 좀 그렇네요. 제 주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페어런팅을 그렇게 잘한 측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사실은 부모들이나 선생님들 착각하는 게 다음 세대를 이렇게 부모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것처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피어들의 문화가 더 영향이 크다. 그 동년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생각을 더 많이 좌우하지, 이렇게 수직적인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생각이지 않나. 그러니까 집단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그러려면 이제 저한테도 별거 아닌데도 이 교수님 괜찮냐, 정권이 그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에서 옛날처럼 어디다 집어넣고 고문할 일도 아니고, 기껏하면 카이스트 자리 조금 일찍 은퇴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시류에 편성하면서 양심에 없는 얘기들을 하고 살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들의 자기 자존감을 갖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들은 결국은
자식들도 독립된 인격이라고 대해주는 거 뭐 그거 외에 부모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정말 위험한 짓이 아닌 한 그 자기가 트라이 앤 에러로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주는 거 뭐 그런 거 정도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지 부모의 역할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는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내놓고 애들 키워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딸 둘을 키우는데 제가 뭐 특별하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식들을 교육을 하고 의도적으로 개입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그 방면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이 뚜렷하게 없고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의 그 개성을 존중을 하면서 빨리 그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부모로부터 어떤 그 자립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제가 자식들한테 좀 강조를 했던 느낌이 드는데 꼭 엘리트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걸 강조를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하나의 독립적 인간으로서 뭔가 자기를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일찍 찾도록 이렇게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종실록을 읽어보면요 신하들이 세종의 인격에 감탄을 해서 과연 성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몇 군데 나옵니다. 저도 그 생생하게 지금 읽은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세종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열심히 맡은 바 정사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병도 많고 그랬던 분인 것 같은데 또 신하들에게 자애로웠고 세종에 의해서 처형된 양반 신분에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정도로 양반에 대해서는 지극히 자애로웠던 왕이고 그렇게 해서 일찍이 양반들로부터 성군 이라는 어떤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문의 왕이었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정무에 몰두했던 그런 왕이긴 한데 그 사람이 몰두하면서 추구했던 게 뭔가? 저는 그것을 파헤친 것이죠. 파헤쳐서 당시 조정의 관료들로부터는 최동의 성군이라는 평판을 얻었지만은 그리고 조선왕조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는 분명하지만은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가 제가 그걸 이제 파헤친 겁니다. 그래서 세종 시대를 경과하면서 조선왕조는 무서운 잔인한 신분사회 형벌국가로 변했어요. 그 전만 해도 사람을 능지처사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고려왕조 때만 하더라도 아주 잔인하게 그러나 세종을 지나면서 사람을 능지처사하고 능지처사해서 사람의 팔다리를 사방으로 찢어가지고 전국으로 회람시키는 이런 게 잔인한 형벌제도가 동시에 또 세종에 의해서 도입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자세히 알면은 굉장히 세종 성군설에 대해서는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책을 썼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 성군을 그렇게 왜 그렇게 헐뜯느냐 다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결코 조선 왕조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고 이게 세계사적 배경하에서 수입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인들이 좀 알게 하려고 그런 책을 썼다 대답을 그렇게 하죠. 세종은
굉장히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 학문의 왕이었고 성실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얼마 전에 그 조선 구마사 네. 그거 나와가지고 그 상상의 그냥 그 드라마인데 거기서 국경에서 중국 음식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중단되는 반중선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이 그러면 무슨 저 친중주의자였지 저기 반중 독립 투사였냐.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책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저 세종은 원래 친중 사대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이제 마구 뭐 또 저기 친중 저한테 그 일본의 저기 조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반일 선동할 때 아니 우리가 국교 정상하고 났으면 이웃국하고 그럼 지금 친일을 해야지 반일을 해야 되냐. 친미 친영 친독 다 하듯이 친일을 해야 되는 거지. 국교 정상에서 이웃 나라하고 무슨 반일을 하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다 몰려들어가지고 토착외구라고 와서 그러더니 또 제가 아니 픽션인데 거기다 대고 그냥 영화의 5개티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극을 중단시키고 그걸 가지고 무슨 중국의 동북공정에 저거 하는 거라 그러면서 난리를 치냐 그러면서 원래 세종은 친중 사대주의자였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사람이 그 한글도 창제하고 국토도 막 여기저기 정벌해서 넓혔는데 무슨 친중 사대주의냐 그래서 그 국토 넓힌 거를 한족이 지배한 땅을 넓혔냐 제가 그랬는데 그런 거에 흥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원래는 제 전공 분야인 그 디지털 쪽의 혁신을 우리나라의 규제들이 다 봉쇄하고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차량 공유도 하면 안 되고 에어비앤비도 하면 안 되고 우버 지도도 우리나라는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그리고 가격을 정부가 픽스시키는 단톡법 만들고 도서정가제 만들고 뭐 교복정가제 만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막 원석을 높이다가 이제 어떻게 저쪽 편에서 보면 극우 논객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기대했던 대로 학자들 간의 논쟁이 되면 좋은데 그분들은 다 이제 무시 전략 내지는 침묵하고 있고 제가 TV에서 이제 토론에 나오라 그래서 하마 그래가지고 뭐 우리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그 당시에 경제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정책실장 이런 분 나온다고 그러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 TV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나온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토론회가 한 서너 개가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려가면서 토론에 나서는구나 이것도 알게 됐는데 그거보다 괴로운 거는 지금 바로 그냥 대중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언어 폭력을 당하고 교수님 같으면 이제 막 소송도 당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건강 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 어떻게 견디세요? 어떤 비결? 저도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그 뭐 그렇게 뭐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제 행동이나 말의 패턴이 달라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기회를 찾거나 뭐 그렇게 행동해 본 적이 없고 해서 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뭐 익숙해졌습니다. 한때 심할 때는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죠. 뭐 분묘도 막 뭐 투척. 대학에 있을 때 그 학교 정문 앞에서 웬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한 두 달째 무슨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 앞을 지나면서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러나라고 몰랐는데 어느 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친일파 이영훈을 파면하라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2달째 저러고 있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그걸 보면서 관심도 없었고 어느 날 다른 대학에서 온 사람이 지금 학생회관에 가면은 이용훈 교수에 대한 이렇게 학생들이 점을 찍는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가보라 해서 가봤더니 저를 지지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맨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참 별별 꼴을 당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지나쳤는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예. 우리 그럴까요? 그거 사람이 좀 둔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둔해서 그냥 별 민감하지 않고 제가 때린 건 잘못된 일이고 이승만 TV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은 그 기자가 저한테 한 행동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다짜고짜로 길 가는 그것도 반바지 편한 차림에 골목길을 가는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갖다 대고 카메라를 얼굴에 들이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제 책을 우리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도 읽지 않고 그 안에서 뭘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설명한 내용인데도 그런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마이크 치워라. 내가 한 3차례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빤하게 쳐다보면서 계속 마이크를 입 앞에 대고 있는 거예요. 또 카메라를 또 찍고 있고. 중요한 초상권 침해, 인권 침해입니다. 침해고, 제가 결국 그런 식으로 사태는 마무리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한국의 기자들의 취재 방식에도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받지 않는 취재는 나중에 보니까 MBC 자체 내에서도 사내 규정에 의해서 금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당화한다기보다도 그건 제 성격이죠. 성격이 다른 사람 같으면 피하고 그랬을 텐데 제 성격이 좀 그렇게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기자, 언론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기자라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사람들 이렇게 부활을 긁고 좀 집요하고 좀 이렇게 신경 거스르는 게 아주 좀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국의 기자들이 저는 참 그런 기자들을 참 한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인터뷰를 하고 싶으면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지도 않고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책 안에 내가 예를 들어서 위안부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몇 명이냐 물었더니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기억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읽은 거죠. 안 읽고 아주 통속적인 질문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론의 그와 같은 취재 행태는 참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가 사건을 만들면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자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로 제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우리 같이 편찬해 내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뭘 위해서? 욕먹을 거 뻔하게 알면서 그래도 뭔가 이 사회와 역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 토착 왜구란 소리를 들어가면서 친일파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0.1%의 소수가 내는 목소리 아니에요. 예?
그 나름대로 지식인이 제가 무슨 뭐 영리를 추구한 적도 없고 명예를 추구한 적도 없는데 그 뭔가 이렇게 저 소신을 갖고 발언을 했으면은 뭔가 이렇게 책을 진지하게 읽고 저 그것을 일단 그 납득을 하든가 비판을 하든가 이 지식인으로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기자들이 뭐 신문이고 방송이고 간에 그게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참 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보다도 우리나라 언론이 요새는 뭐 저 최고 그 저 권위 있는 학술적 그 판단을 기자들이 해요. 표절 30, 40대 기자들이 말이죠. 뭐 외국에서 뭐 누구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망언을 했다. 자기가 판단해서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기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고 평론가라는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자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재단을 합니다. 방송을 그래서 저는 신문에는 안 봐요. 예, 안 봅니다. 거의 안 보는데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큰 분위기만 아는데 그 제일 안 보는 이유가 전혀 지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기자들이 재단을 해요. 판단을 하고 뉴스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버드 램지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누가 또 반론을 하면 어느 집단이 이런 반론을 했습니다. 뭐 공정하게 보도만 하면은 여론은 형성되는 거고 또 형성되는 여론은 여론대로 전하면 되는 건데 기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는 게 기자의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참 정말로 불식되어야 될 풍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 신문방송학과를 언론학과 교수님한테 그런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널리즘의 코드 오브 컨덕트를 지키지 않냐, 이 윤리강령 같은 행동강령을 지키지 않냐,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신방과 출신들은 기자 되는 사람들 없다고 우리 신문 기자 고시여가지고 다 다른 과 전공의 그 탑 그 좋은 대학 학생들이 전공 안 한 학생들이 다 기자하고 방송인데 그 신방과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실제는 기자 못 되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상한 경우를 당해가지고 서울대학 내에 그 강당에서 교과서 문제로 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막 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때 소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옷도 찢어지고 막 입에 피도 흘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자가 그 대학 신문의 기자가 그걸 아주 근접 촬영을 해서 대학 신문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신문사의 주관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건 내가 봐도 좀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고 그런 그 불미스러운 장면은 멀리서 꼭 보도할 필요 있으면 멀리서 찍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 신문 방송학과 출신 교수조차도 의외의 지적을 받았다는 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을 대하는 그 기본 자세, 한 개인의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초상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대학 신문조차도 그래요. 자기 대학 교수가 그런 교회에서 들어온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런 봉변을 당하는 장면을 아주 근접 촬영을 해서 보도를 해놓고 기자로서 뭔가 하나 이벤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종. 네? 그래서 참 천박한 풍토죠. 저는 4.19를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19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 체제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대통령 주입제가 내각 책임자로 바뀌었지만은 뭐 그런 정도를 갖고 혁명이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4.19를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사건은 그 의미가
왜곡된다. 4.19를 혁명이라 하면은 1950년대는 구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데 마침 관련 단체들이 이렇게 막 무당 난동을 하더니 뭐 무차별적으로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난동을 하는데 그때 이제 현명한 사람 같으면 이제 피해야 되는데 제가 어리석으니까 피하지 않고 그래서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아까 그 언론의 선정적 보도 태도 이런 거에 아주 가장 극명한 사례가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비디오 아트 작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남겼던 그 백남준 분이 아주 연로하셨을 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셨거든요.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근데 이분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약간 그러신 장애가 생겼으니까 일어나는 사이에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언론도 그 사진을 보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앙일보인가요? 그 사진을 바지가 흘러내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대통령을 만나는 와중에 장애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하체가 부르시라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잘 못 매시고 뭐 그랬다가 흘러내렸는데 그거를 하반신을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신문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천박하죠. 그 조중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대한민국의 일간지가 그런 걸 하고 보서 저는 그때 아주 경악을 했거든요. 우리의 그 저널리즘의 수준이 어떻게 해서 저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뭐 김어준 이런 것도 방송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그런 데서 언론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게 그 전통 언론이 그 코드 오브 그러니까 행동 강령이나 이런 규범을 안 지키니까 그 세계적인 규범을 안 지키니까 뭐 너랑 나랑 다른 게 뭐냐 뭐 이런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천박한 언론입니다. 저는 저 좌파 민주화 뭐 운동 세력도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가 반복되면서 저는 이제 개량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위임되지 않는 권력 바로 언론이에요. 이 언론이 앞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언론은 책임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오보를 내어가지고 그것을 1992년에 오보를 낸 것을 자기들이 사과를 하는 게 2014년입니다. 집요하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하니까 800만 되는 아사히 신문의 독자가 하루아침에 6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전부 다들 폐간을 해야 돼요. 저는 뭐 좀 극단적으로 얼마나 많은 오보를 쏟아냈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태연스럽게 오보를 쏟아내고 오보를 쏟아낸 것을 또 어떤 때는 아주 한때 있었던 무슨 이벤트처럼 예를 들어서 정신대하고 위안부는 다른 거다. 1944년 8월 달인가 한국 정신근로령이 법률이 조선에도 시행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 동아일본가가 특종을 해가지고 와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위안부를 동원을 했습니다라고 막 톱 기사로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를 알기 때문에 언젠가 만나서 그거 오보입니다 했더니 그래요 허허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오보를 넣은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수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치감이 없어요. 자정 메커니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저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광우병 가지고 그랬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 이런 데서 보면 MB 때 한미 FTA 가지고
그거 하고 나면 뭐 대한민국의 서비스 산업이고 뭐고 다 그냥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것처럼 그냥 계속 선동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과하는 적이 없고 그 오보에 대해서 책임지는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광우병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도 정말 그 필요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데 국민을 선동하는 쪽에 앞장서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직업 윤리의식이 없는 거죠. MBC 기자와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은 평소 언론에 대한 그러한 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수치심이 결여된 문화, 흔히 동양의 유교 문화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위임받지 않는 언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치 권력으로서 앞으로 언론이 야기할 어떤 그 병폐는 저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큰 문제다. 그래서 신문사도 좀 정기적으로 국민투표하는 좀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자유인은 자기 자유를 위해서 전투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어반복과 같은 그런 중복 규정인데요. 자유란 말을 하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늘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자유의 종이 있었어요. 그 자유의 종은 저 어디 박물관 구석에 처박고 요새 정의의 종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70년대에 서울법대 가면 자유의 종이 있었어요. 비록 금이 가고 깨진 거지만은 그거 두드리면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유의 종은 치워지고 정의의 종. 근데 정의가 뭐냐? 개인의 자유가 결여된 정의는 하나의 노예적 굴종으로서 평화고 그 평화는 항상 정의를 표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딜 가나 정의, 평화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자유를 소리내어서 외치는 어떤 그러한 지적 풍토가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